네. 또 책에 또 흥미로운 부분 이게 자산 투자 가이드인데 네. 디지털 자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원래 책은 노후 준비에 네. 조금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디지털 자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색달랐는데 네. 포함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디지털 자산을 여기다 쓴 게 네. 저는 그 디지털 자산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딴 거는 모르겠지만 그 비트코인 같은 거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사실은 여기다 이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라 뭐 이런 얘기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성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속성을 파악을 하고 이게 본인이 이거는 괜찮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를 하는 거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사실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그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경제 전문가들이란 분도 이제 뭐 이 라디오나 텔레비 아니면 뭐 유튜브에 나와서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비난의 근거를 막 대는데 저는 이 디지털 자산 공부를 좀 해본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일단은 하고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난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간에 공부를 했는데 야 이거 나는 뭐 비트코인은 뭐 언젠가 없어질 것 같다. 그럼 당연히 투자를 안 해야죠. 근데 지금 막 올라가니까 야 이거 없어질 것 같은데 잠깐 단타로 먹고 나와야 되겠다. 사실은 이런 식의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게 뭐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물리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견디지를 못하고 떨어지면 이러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바닥에서 손절하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부를 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아예 쳐다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괜찮은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사실은 투자를 하는 거 사실 저는 그걸 추천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디지털 자산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향후에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가 보기에 비트코인은 이제 달러와 연결이 되었다.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게 달러를 회수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계속 달러를 풀 수밖에 없는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문 하나만 다시 드릴게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게 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도 그때는 네.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찬 넘칠 때까지는 안 풀어서 근데 이번에는 차가 넘치게 풀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존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물건을 대량으로 발주를 해서 싸게 만들어서 이게 싸게 파니까 이제 그 오프라인 그 업체들 그 가게들이 물건값을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물건값이 낮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유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돈이 새로 풀린 돈들이 그 주식 부동산 채권으로 흡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울이 있으면 양팔 저울이 있으면 여기 100달러가 있고 여기 50달러짜리 와인 2병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돈을 풀어서 여기 120달러가 생겼으면 균형을 맞추려면 와인 값이 올라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 그런 저울 말고 이제는 좀 더 큰 저울을 생각해 보면 200달러가 있습니다. 근데 와인 50달러짜리 와인 2개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식 50달러 하나에 하는 삼성전자 주식이 2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300달러로 돈이 풀렸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에 100달러로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삼성전자 주식이 두 주니까 200달러, 와인은 가격이 안 올라도 그대로 100% 해서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돈이 풀려도 물건값이 안 올라. 자산 시장으로 돈이 흡수가 돼버리면 물건값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요번엔 왜 발생이 됐냐? 사실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작년에 델타 변이 때부터 동남아의 국가들이 공장들을 전부 셧다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이게
메시하고 호날두가 그 당시 이적을 했는데 이적을 하면은 이게 유니폼들이 많이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베트남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유니폼을 못 만들어서 이적을 해갖고 유니폼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아예 팔지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뭐 반도체 없었던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는 물건이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더구나 중국의 광군제가 바로 앞에 있는 거고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바로 있는데 월마트에 가면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공급이 없으니까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파월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에 제 영상을 올리는데 거기다가 이제 얘기를 해놨던 게 이거 거짓말이다. 파월이 지금 이거 일시적이라는데 절대 일시적일 수 없다. 파월이 거짓말하는 거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그런 이유고 사실은 자산 시장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면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쨌든 계속 달러를 풀어야 되는데 이 달러를 풀게 되면은 이렇게 그게 상품 쪽으로 전이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자산이라고 해봐야 지금 뭐 이렇게 주식 시장도 과열되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과열되고 하는데 받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자산 시장을 키워나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를 흡수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만큼 좋은 시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시장을 키우면 키웠지 절대로 이게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하고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국회에서 미국은 암호화폐를 절대 금지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산이 되기 아주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본질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비트코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은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요.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산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금하고 다이아몬드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금하고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본질 가치가 있습니까? 본질 가치가 없습니다. 예. 있다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 아니 어떻게 본질 가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산업용으로는 쓰일 수 있는데 산업용으로만 쓰이면 지금 가격에 뭐 10분의 1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당연히 본질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금과 다이아몬드는 본질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책상을 만드는 나무를 생각해 보면 이 나무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사람들이 나무 책상을 안 쓰고 철로 만든 책상을 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 가치가 있는 것들은 오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나무 책상이 100만 원이 되면 평범한 나무 책상이 뭐 철제 책상의 10배가 된다. 그러면 절대 안 살 겁니다. 다 철로 만든 책상을 사죠. 그렇지만 이 금은 이게 이론수에 100만 원이어도 이상하지 않고 1000만 원이어도 이상하지 않고 뭐 5천만 원이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본질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에 10불이어도 이상할 게 없고 1억이어도 이상할 게 없고 뭐 3억이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질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는 자산 시장이 상승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한 번에 팔면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자산의 속성을 제가 보기엔 잘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금과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모두 이게 생산지와 채굴자가 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6개 나라가 전체 생산량의 뭐 90%를 차지하고요. 드비어스라고 하는 업체가 전체 생산량의 9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이아몬드 가격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 원리랑 똑같네요. 예, 금도 19세기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체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이 나왔을 겁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유지가 돼 있던 거지. 막 그냥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너나 나나 막 이렇게 해서 팔면은 그렇구나. 유지가 사실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는 돈을 계속 달러는 더 풀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계속 풀어나가면 이 자산을 흡수해줄 시장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이 결국은 이 미국의 달러를 흡수해줄 시장이고 그래서 이 달러와 공생관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요, 혹시 그 워런 버핏이나 네. 찰리 먼거가 네.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악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물론 이제 당연히 그 고수시고 하지만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해가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거부감을 갖고 굉장히 뭐 심오하게 깊게 공부를 한 데가 이러지는 않았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알리바바 주식도 찰리 먼거가 많이 샀지 않습니까? 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자님의 자산 투자 가이드 한번 보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네. 좀 더 이번 기회에 네. 한번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보다는 이런 속성이 일단 있다고 하는 걸 이해를 하면 본인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의도로 썼던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플랫폼 기업 네.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게 자산 그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제 책에다가 플랫폼 기업이 우리 미래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영국의 그 존 글렌 재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시장을 폭넓게 규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런 걸 규제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이 규모와 기존 온라인 서비스 접속 능력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경쟁자들을 몰아낼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경계했는데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면 암호화폐하고 달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똑같은 얘기인데 이 경제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방송이나 유튜브 나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은 그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근데 달러에 도전하는 비트코인을 절대 가만둘 줄 리가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둡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만약에 누가 이 말을 한다 그러면 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자백하셔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반대입니다.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달러가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저변을 그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달러를 쓸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달러를 다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간에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한정에서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전부 다 은행 서비스를 뭐 편하게 이용하니까 은행을 이용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17억 명의 사람이 아직 은행을 이용을 못합니다. 은행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주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송금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달러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저변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17억 명의 사람들에게 달러를 계속 사용하게 해야 네. 사실 그 되거든요. 근데 은행이 없는데 어떻게 달러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바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디지털 화폐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달러를 사용하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기축 통화에 도전을 하겠다는 사실 그런 이제 계획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국도 아마 CBDC 저 디지털 달러를 만들 거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안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굳이 그걸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와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달러보다 훨씬 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의 페그가 되는 건 아시죠? 네, 1대1로. 예, 한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 그러니까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를 발행하려면 그 은행에다 1달러를 예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발행하면 미국에서 1달러를 발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어차피 1달러를 유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그 달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니. 근데 달러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디지털 달러를 만들 필요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안을 만들어서 이걸 잘 규제하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뉴욕시에서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미 국채로 그 보관을 하고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또 미국 그 입장에서는 국채를 어차피 팔아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가 국채를 그만큼 사들이면 사실은 미국 더 입장에서 있는 거네요. 더 좋은 거고요. 사실 그런데 미국 통화감독청 OCC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이 발행하는 걸 허용하고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노드에 참여하는 걸 허용한다. 사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핸드폰 결제 업체 중에 다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다날이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만든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CU라든가 미니스탑이라든가 이런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달콤 커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무슨 뭐 KFC라든가 뭐 BBQ라든가 이런 데서도 도미노 피자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니까 이제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은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예인데 메타 플랫폼스나 구글과 같은 업체들은 이런 플랫폼은 전 세계에서 다 사용합니다. 그죠? 네.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왓츠앱 같은 게 있고 이제 알파벳은 구글과 뭐 유튜브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게 하나의 예인데 인도나 아프리카에는 은행은 없어도 사람들이 다 이런 플랫폼들은 사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메타나 이 구글 같은 데서 이런 산하 플랫폼들한테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아까 17억 명의 사람들이 이런 플랫폼들은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연동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달러를 사용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사실 그러니까는 달러 입장에서는 굳이 은행이 지금 없는데도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을 통해서 이게 유통을 시키면 17억 명의 사람들이 달러를 더 사용하게 되니까 달러의 저변은 더 확대되고 사실은 달러는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달러의 힘도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이거를 금지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달러 패권에 스테이블 코인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면 영국은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를 하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그 글로벌 플랫폼들은 전부 다 미국의 기업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딱 했습니다. 결제로.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이걸로 햄버거 사 먹고 쇼핑하고 이커머스로 물건 사고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파운드화가 약해지겠네. 자기네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달러를 사용하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파운드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니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비트코인 이런 거는 괜찮은데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를 하겠다.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을 해서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야지. 이거를 뭐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네 뭐하네 해가지고 이거를 뭐 못하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플랫폼 기업이 우리 미래라고 이 책에 써놨는데 21세기의 화폐 전쟁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네이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네이버 제페토는 2억 명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110개국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 같은 데서는 라인 같은 게 이제 1등이고 대만도 1등이고 동남아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런 플랫폼에 원화 베이스의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네이버가 결제를 하도록 한다고 하면 제페토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걸 사용해서 결제를 하면 이 사람들은 원화를 사용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뭐 네이버 웹툰 보려고 하는 사람이 결제를 하면 원화를 사용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화의 저변이 확대가 되고 사실 기반이 탄탄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면 또 하이브, 뭐 위버스 같은 경우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BTS 공연을 갖다가 그 티켓을 팔면 전 세계 BTS 팬들은 원화를 사용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원화는 탄탄해지고 저변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향후에 그 21세기 전쟁은 화폐 전쟁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이런 글로벌한 플랫폼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 3개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에도 없고 프랑스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독일에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이거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자산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계속 그 핍박만 하지 말고 사실은 이 플랫폼을 잘 키워서
우리 국력을 신장시키는 사용하는 사실 그런 방향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저 말씀드리면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면 지금같이 우크라이나에서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필요한데 우크라이나가 반도체를 만약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을 못하면 전 세계가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 이 서방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당하는 걸 절대 이게 개입을 더 했다는 당연히 막아주죠. 저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는 결국은 우리의 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업체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처음에 그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백신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대만에 백신을 처음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TSMC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산이 중단되면 안 되니까. 그렇구나. 그게 또 그런 기업과 산업과 이런 게 다 미래의 먹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은 결국은 국력입니다. 예.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그냥 하나의 기업으로 봐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에 지금 몇십만 그 군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하는 어쩌 하는데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게 TSMC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네이버나 카카오가요. 네. 예를 들어 그 은행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네. 어떤 뭐 제3의 국가랑 네. 거래를 하는데 네. 이거를 그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고 하면 예. 이 사람들이 그 원화로 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은행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예. 지금 그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이런 데서 뭐 만약 큰 결제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이버 웹툰 딱 한 편 보고 1,000원을 결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암호화폐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1,000원으로 뭐 이렇게 남아공 그 화폐 단위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이렇게 원화 1,000원하고 그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가운데 이제 비트코인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스타벅스 카드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이렇게 충전을 하면 미국 가면 그냥 달러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원화로 충전하면 미국에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럼 원화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게 가운데 암호화폐가 변환을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의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수혜는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화를 미국에서 못 쓴다는 거는 은행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여기서 스타벅스 카드로 10,000원을 충전했다고 하면 스타벅스에 가서 그 카드를 우리나라 원화로 충전된 10,000원짜리 카드를 내면 스타벅스에서 결제를 못 해주죠. 당연히 못 해주죠. 왜냐면 원화로 충전을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달러로 바꿔주는 게 가운데 암호화폐가 연결을 하는 거죠. 그 훨씬 용이해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를 갖고 있으면 모든 통화를 다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000원을 어떻게 우리나라 플랫폼에 결제를 하겠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암호화폐 아니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세대 결제 시스템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화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플랫폼 기업이 네. 우리의 미래라고 했던 거는 거기 플랫폼 기업에는 뭐 삼성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삼성이요? 네. 삼성은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글로벌화된 플랫폼 기업인데 네이버가 1순위고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를 말하는 네이버 카카오를 말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뭐 위버스 같은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걔네들이 이제 플랫폼이 된다는 거는 이제 앞에서 한번 얘기해 주셨을 때는 그 모빌리티 얘기하실 때 그 애플, 테슬라, 구글 같은 플랫폼을 하나 언급해 주신 거고 네이버, 카카오 측면에서 약간의 그 암호화폐나 암호자산 이런 쪽이랑 연관해서 보신 거고 그런 거죠. 아까 이 네이버를 얘기한 거는 이제 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얘기한 거고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결제로 봤을 때 사실 그래서 플랫폼의 성장성은 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럼 네이버, 카카오도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더 글로벌화가 되기 때문에.